지금 주머니에서 휴대폰 꺼내서 아무 번호나 눌러보세요. 3번 울리기도 전에 상대방 목소리가 들리죠. 지구 반대편에 있어도 마찬가지고요. 우리한테는 이게 숨 쉬는 것만큼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이런 기억 가지고 계신 분들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전화 한 대 놓겠다고 신청서를 내고 하염없이 기다렸던 기억이요. 그 시절엔 전화가 돈이 있다고 살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돈을 싸들고 가도 순서를 기다리세요 하고 돌려보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전화기를 산 게 아니라 순서를 샀습니다. 남이 먼저 받아둔 그 순서, 그 번호표를 웃돈 주고 사고 팔았던 거예요. 그 번호표 한 장 값이 얼마였는지 아세요? 서울의 집 한 채 값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집보다 비쌌어요. 그런데 정말 이상한 건 그 다음입니다. 전화 한 대에 집 한 채를 내던 그 가난한 나라가 40년 뒤에 전 세계에서 통신이 제일 빠른 나라가 됩니다. 세계 최초로 5G를 켠 나라도 우리고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냥 돈 벌어서 사왔을까요? 아닙니다. 돈으로는 절대 살 수 없었던 물건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실패하면 어떤 처벌이라도 달게 받겠다는 각서에 이름을 적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네 부분입니다. 번호표를 사고 팔던 시절, 그 줄을 없애기로 한 사람들, 그 번호표가 산업이 된 30년, 그리고 지금 우리 손에 쥐어진 새 번호표까지요. 끝까지 보시면 다 풀립니다. 먼저 그 시절이 어땠는지부터 같이 들여다볼게요. 요즘 젊은 친구들한테 이 얘기를 하면 농담인 줄 압니다. 그때는 전화가 두 종류였어요. 백색 전화하고 청색 전화. 이름이 예쁘죠? 그런데 이게 전화기 색깔이 예뻐서 붙은 이름이 아닙니다. 전화가입 장부를 어떤 색으로 적어놨느냐, 그 차이였어요. 백색 전화는 남한테 팔 수 있는 전화였습니다. 청색 전화는 못 팔았고요. 내 이름으로 놓은 건 맞는데 이사를 가든 필요가 없어지든 남한테 넘길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팔 수 있는 백색 전화에 사람이 몰렸습니다. 값이 뛰기 시작했어요. 그냥 뛴 게 아니라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1970년대 서울에서 백색 전화 한 대 값이 260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이 숫자 감이 잘 안 오시죠? 지금 돈 260만 원이면 그냥 한 달 월급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그때 집값하고 나란히 놓고 봐야 감이 옵니다. 그 무렵 서울의 집 한 채 값이 230만 원이었어요. 무슨 뜻입니까? 전화기가 집보다 비쌌다는 얘기입니다. 집을 팔아도 전화 한 대를 못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냥 우스갯소리로 남은 게 아니라 그 시절 나라가 골머리를 앓던 사회 문제였습니다. 전화가 통신수단이 아니라 부동산처럼 굴러다닌 거니까요. 실제로 전화번호를 사고 파는 게 하나의 장사가 됐어요. 값이 오를 걸 내다보고 미리 사두는 사람도 있었고요. 지금으로 치면 아파트 분양권 웃돈 붙여 파는 거랑 똑같은 일이 전화기를 놓고 벌어진 겁니다. 그럼 그냥 새로 신청하면 되지 않느냐? 그게 안 됐어요. 신청서를 내면 이런 말을 듣습니다. 기다리세요. 얼마나요? 신청을 해놓고 1년이 넘게 기다리는 게 예사였습니다. 지역에 따라선 언제 될지 아무도 대답을 못 해줬고요. 그렇게 밀린 신청이 얼마나 쌓였는지 보실까요? 1972년에는 밀린 게 13,000대였습니다. 그런데 1980년에 가면 60만 대가 됩니다. 8년 만에 40배가 넘게 불어난 거예요. 60만 대.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웬만한 도시 하나가 통째로 전화기 앞에 줄을 서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 줄이 해마다 길어지기만 하고 줄어들 기미가 안 보였던 거고요. 그러니 그 시절 통화라는 게 어땠겠어요? 먼데 계신 분한테 전화를 걸려면 그냥 번호를 누르는 게 아니었습니다. 전화국에 신청을 넣고 기다려야 했어요. 교환원이 선을 이어줘야 통화가 되니까요. 신청해놓고 몇십 분, 몇 시간을 기다리다가 연결됐습니다 소리가 나면 그제야 소화기를 붙잡는 겁니다. 그것도 통화료가 비싸니까 할 말만 급하게 하고 끊었죠. 안부는 짧게, 용건만 간단히요. 그래서 그 시절엔 급한 일이 있으면 전화가 아니라 정보를 쳤습니다. 글자 수대로 돈을 받으니까 최대한 줄여서요. 붙인 이도 끝내 6글자. 이 6글자 받고 밤차 타고 내려가던 시절이었습니다. 동네에 전화 있는 집은 딱 한 집이었죠. 다들 기억나실 거예요. 먼문내 셋째 아들 전화 왔다 하고 동네 아주머니가 마당에 대고 소리치면 온 식구가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뛰어가던 그 풍경이요. 전화 한 통 받겠다고 남의 집 마루에 앉아서 기다리던 그 시절이요. 통화가 끝나면 주인 집에 전화값 하라고 돈을 쥐어주고 나오던 것도요. 지금 생각하면 참 불편했는데 그때는 그게 당연한 거였습니다. 다들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그리고 집에 전화가 없는 사람들이 쓰던 게 하나 더 있었죠. 공중전화입니다. 길가에 있던 그 전화기요. 동전을 넣고 번호를 누르면 통화가 되는데 이게 참 마음 급한 물건이었습니다. 동전이 떨어지면 그냥 끊기거든요.
통화 중에 신호음이 나기 시작하면 한 손으로 수화기를 잡고 다른 손으로 주머니를 뒤지는 겁니다. 그러다 동전을 못 찾으면 하려던 말도 못하고 뚝 끊겼고요. 그래서 공중전화 앞에는 늘 줄이 있었습니다. 앞사람이 길게 통화하면 뒤에서 눈치를 줬어요. 불어 헛기침을 하거나 동전을 짤랑거리면서요. 통화하는 사람도 뒤통수가 따가우니까 할 말만 급하게 하고 나왔습니다. 명절 앞두고는 그 줄이 훨씬 길었죠. 군대 간 아들이 부모한테 전화하려고 부대 앞 공중전화에 늘어서 있던 그 줄,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앞에 20명이 서 있어도 다들 묵묵히 기다렸어요. 그 한 통이 그만큼 귀했으니까요. 그리고 그 시절 집집마다 하나씩 있던 두꺼운 책이 있었습니다. 전화번호부요. 벽돌만한 그 책 안에 온 동네 전화번호가 다 들어있었어요. 지금은 손가락 하나로 찾는 걸 그때는 책장을 넘겨가며 찾았습니다. 다 쓴 번호부는 방석 대신 깔고 앉기도 하고 아이들 밥상 높이 맞춘다고 의자에 올려놓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그 시절 전화라는 건 지금처럼 아무 때나 거는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큰맘 먹고 거는 물건이었어요. 밤에는 실내라고 안 걸고 용건 없이는 안 걸고 걸어도 짧게 끊었습니다. 전화기 옆에 시계를 놓고 통화 시간을 재는 직도 있었어요. 지금은 하루에 몇 통을 걸어도 아무렇지 않잖아요. 영상까지 켜놓고 몇 시간씩 통화하기도 하고요. 그 차이가 불과 40년 사이에 생긴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왜 못 났을까요? 우리나라가 돈이 없어서요?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그리고 그 진짜 이유가 훨씬 더 답답합니다. 전화를 놓는다는 게 그냥 전화기 하나 갖다 놓는 일이 아니거든요. 전화라는 게 어떻게 걸리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번호를 누르면 그 신호가 어딘가로 갑니다. 거기서 이 사람은 저 사람한테 연결해야겠구나 하고 선을 이어주는 기계가 있어야 해요. 그 기계를 교환기라고 부릅니다. 전화국 한복판에 앉아서 수만 명의 통화를 동시에 이어주는 거대한 기계예요. 이게 없으면 전화기가 100만 대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전화기는 그냥 껍데기고 진짜 심장은 교환기였던 거죠. 처음엔 이 일을 사람이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교환원이요. 이분들이 어떻게 일했는지 아세요? 커다란 판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 판에 구멍이 수백 개 뚫려 있고 선에는 줄이 달린 꽂이가 들려 있어요. 어디선가 불이 들어오면 그 구멍에 줄을 꽂아서 어디 걸어드릴까요? 하고 묻습니다. 그리고 상대편 구멍에 반대쪽 줄을 꽂으면 두 사람이 연결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사람이 손으로 선을 이어준 겁니다. 하루 종일 헤드셋을 끼고 앉아 줄을 뽑았다 꽂았다 하는 일이었어요. 그 시절 전화국 교환원은 여성들의 대표적인 직업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사람 손으로 하니까 한 사람이 처리할 수 있는 통화가 뻔하잖아요. 아무리 빨리 해도 한 번에 한 통씩입니다. 전화 쓰는 사람이 늘면 교환원을 그만큼 더 뽑아야 하는데 그건 끝이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기계로 넘어갑니다. 사람 대신 기계가 선을 이어주는 거죠. 처음엔 안에서 부품이 철컥철컥 움직이면서 연결하는 기계식이 들어옵니다. 옛날 다이얼 전화기 돌리면 드르륵 하고 돌아갔다가 제자리로 오잖아요. 그 돌아가는 횟수가 곧 신호였어요. 그 신호를 받아서 기계가 움직인 겁니다. 그 다음에 반쯤 전자식인 기계가 들어오고요. 그리고 1970년대 후반, 세계는 완전히 새로운 물건으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안에 사람 손도 안 들어가고 움직이는 부품도 거의 없는 통째로 전자로 돌아가는 기계요. 이걸 전전자 교환기라고 부릅니다. 이게 들어가면 회선을 폭발적으로 늘릴 수 있었어요. 문제는 우리는 이걸 만들 줄 몰랐다는 겁니다. 그러니 외국에서 사와야 했어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답답한 대목입니다. 파는 나라가 몇 안 됐어요. 손에 꼽는 몇 나라가 전 세계 교환기를 다 쥐고 있었습니다. 파는 쪽은 몇 안 되고 사려는 쪽은 줄을 섰으니 값은 부르는 게 값이었죠. 전화 한 대를 늘리려면 그만큼 달러를 갖다 바쳐야 했어요. 우리나라가 그때 뭘로 달러를 벌었습니까? 가발 팔고, 옷 만들어 팔고, 신발 만들어 팔고, 사람들이 뜨거운 나라 건설 현장에 나가서 벌어보낸 돈이었잖아요. 그렇게 어렵게 번 달러를 기계 사는데 쏟아부어야 했던 겁니다. 더 서러운 건 그 다음이에요. 기계를 사와도 고치는 법은 안 가르쳐줬습니다. 안을 열어보는 것도 안 됐어요. 고장나면 그쪽 기술자가 비행기 타고 와야 했습니다. 오는데도 돈, 고치는데도 돈, 부품 하나도 그쪽에서 사와야 했고요. 이걸 우리 살림에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밥솥을 하나 샀는데 뚜껑 여는 법을 안 알려줘요. 밥이 안 되면 파는 사람을 불러야 하고 그 사람이 비행기 타고 올 때까지 온 식구가 밥을 굽는 거죠. 그런데 그 밥솥 값이 집 한 채 값이고요. 게다가 다음 밥솥도 그 집에서만 살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기술 종속이라고 부릅니다.
한번 남의 기계에 매이면 값도 그쪽이 정하고 속도도 그쪽이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족체는 게으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기술이 없으면 돈이 있어도 못 사는 게 있다는 걸 그 시절 우리는 뼈로 배운 겁니다. 60만 명이 줄을 서 있는데 그 줄을 우리 힘으로는 한 칸도 못 당기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사올 수 없으면 만들자. 그런데 이게 말이 쉽지 당시로선 거의 미친 소리에 가까웠어요. 1981년입니다. 나라가 결정을 하나 내려요. 교환기를 우리 손으로 만들자. 그것도 그냥 교환기가 아니라 당시 세계에서 가장 앞서 있던 전전자 교환기를 만들겠다고 나섭니다. 이 사업에 붙은 이름이 TDX였어요. 여기 들어간 개발비가 240억 원, 기간은 5년이었습니다. 연구에 참여한 사람이 연인원으로 1,300명이 넘었고요. 우리나라 연구 역사상 그때까지 없던 규모였습니다. 한 번에 쏟아붓는 도박이었던 거예요. 240억 원, 지금 감각으로는 크지 않아 보이시죠? 요즘은 아파트 한 동 짓는데도 그보다 더 들어가니까요. 그런데 그때 그 돈은 우리나라 연구비를 통째로 빨아들이는 규모였습니다. 이거 하나 하겠다고 다른 걸 다 미룬 거예요. 당연히 반대가 쏟아졌습니다. 선진국도 수십 년 걸린 걸 우리가 어떻게 하냐. 그 돈이면 교환기를 사다 놓는 게 낫다. 실패하면 그 돈은 누가 책임지냐. 틀린 말도 아니었어요. 실제로 이걸 만들 줄 아는 나라가 지구상에 몇 나라 없었으니까요.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들도 못하고 있던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이런 셈도 나왔습니다. 지금 당장 급한 건 전화를 늘리는 거잖아요. 60만 명이 줄을 서 있는데요. 그 줄을 당기는 제일 빠른 방법은 밖에서 기계를 사오는 겁니다. 사오면 몇 달 만에 회선을 늘릴 수 있어요. 그런데 만들겠다고 하면 5년입니다. 5년 동안 그 줄은 그대로예요. 그것도 5년 뒤에 성공한다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건 당장의 답과 나중의 답 사이에서 나중을 고른 결정이었습니다. 지금 줄 서 있는 사람들한테는 미안한 선택이었어요. 이런 결정이 왜 어렵냐면요. 우리 살림에서도 똑같잖아요. 지붕에서 비가 새는데 당장 대야를 받쳐놓는 게 빠르지 지붕을 뜯어 고치는 건 돈도 들고 시간도 걸립니다. 그런데 대야만 계속 받치면 10년 뒤에도 여전히 비가 새요. 그때 그 사람들은 지붕을 뜯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연구진이 뭘 했느냐? 여기서 그 유명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981년 10월 20일 연구를 시작하면서 각서를 씁니다. 내용이 이래요. 연구원 일동은 최첨단 기술인 시분할 전자교환기의 개발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만약 실패할 경우 어떠한 처벌이라도 달게 받을 것을 서약한다. 그리고 거기에 이름을 적었습니다. 얼마나 비장했으면 사람들이 이걸 TDX 혈서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그 종이 지금도 연구원에 그대로 보관돼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요즘 세상에 연구 하나 시작하면서 실패하면 처벌받겠다는 각서 쓰라고 하면 아무도 안 할 겁니다. 당연하죠. 연구라는 게 원래 실패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그때 그분들은 적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게 애국심 같은 거창한 말로만 설명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보다는 그분들이 그 답답함을 직접 겪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라고 봐요. 전화 한 통 못해서 아버지 임종을 못 지킨 사람, 아이가 아픈데 의사를 부르러 20리 길을 뛰어간 사람, 시골에 계신 부모님 안부를 몇 달에 한 번 편지로만 확인하던 사람, 그 시절 대한민국 사람이면 다 그렇게 살았잖아요. 연구실에 앉아있던 그 젊은 사람들한테도 그건 남의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부모 얘기고 자기 동네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그 각서는 나라를 위한 서약이라기보다 자기 식구를 위한 약속에 가까웠을 겁니다. 실제로 그 5년 동안 어떻게 일했는지 전해지는 얘기를 들으면 좀 짠합니다. 연구실에 야전 침대를 갖다 놓고 거기서 자고 일어나 다시 일했다고 해요. 집에 못 들어간 날이 들어간 날보다 많았고요. 그리고 이 각서가 헛되지 않았습니다. 1982년 우리 손으로 만든 전전자 교환기 개발에 성공합니다. 대한민국이 이걸 해낸 세계 10번째 나라가 된 거예요. 10번째.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그때까지 이 기계를 자기 힘으로 만들어낸 나라가 지구 위에 9나라뿐이었다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가 들어간 거예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때 우리나라가 잘 사는 순서로 세계 몇 번째였겠어요? 한참 뒤였습니다.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가 수십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 나라들도 이걸 못 만들고 있었습니다. 돈으로 되는 일이 아니었다는 뜻이에요. 돈으로 안 되는 일을 돈 없는 나라가 해낸 겁니다. 이게 왜 대단하냐면요. 그때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가 세계에 수십 곳이었습니다. 돈으로 따지면 우리 순서는 한참 뒤였어요. 그런데 그 나라들도 못하고 있던 걸 우리가 해낸 겁니다. 돈으로 된 게 아니라 사람으로 된 거예요.
그리고 1986년 드디어 실제 전화국에 우리가 만든 교환기가 들어가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시험실에서 되는 거하고 전국의 전화를 실제로 받아내는 건 완전히 다른 일이거든요. 그걸 통과한 겁니다. 그럼 실제로 뭐가 달라졌을까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통쾌한 대목이에요. 첫째, 값이 떨어졌습니다. 외국 회사들이 부르던 값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직접 만들기 시작하니까 그쪽에서 값을 내리기 시작해요. 안 내리면 우리가 안 사니까요. 사올 때는 부르는 게 값이었는데 만들 줄 아는 순간 우리가 값을 정하는 쪽이 된 겁니다. 이게 기술을 가진다는 것의 진짜 의미예요. 내가 만든 걸 다 쓰지 않아도 됩니다. 만들 수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상대방이 값을 못 부르게 되는 거죠. 둘째, 줄이 줄기 시작했습니다. 교환기를 우리가 찍어낼 수 있게 되니까 전화국마다 회선이 팍팍 늘어나요. 도시부터 깔리고 이어서 농어촌까지 들어갑니다. 산골 마을에도 전화가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시골에서는 어떤 사건이었는지 아세요? 그전까지 시골 마을의 전화라고는 이장님 댁이나 마을회관의 한 대뿐이었습니다. 도시로 나간 자식이 전화를 걸면 이장님이 받아서 멋멋내 어머니 아들 전화요 하고 마을에 대고 알려주는 겁니다. 어머니가 밭에서 일하다 앞치마도 못 벗고 뛰어오면 그제야 통화가 시작됐다고요. 그런데 우리 집에 전화가 들어온 겁니다. 그 전화기 처음 놓던 날 온 식구가 들러앉아서 구경했다고들 합니다. 벨이 울리면 서로 받겠다고 하고요. 전화기 밑에 예쁜 덮개를 깔고 그 위에 전화기를 모셔놓듯이 뒀습니다. 재산 목록 첫 번째였던 시절의 습관이 남아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때부터 뭐가 달라졌냐면요. 자신 목소리를 자주 듣게 됐습니다. 명절에나 겨우 얼굴 보던 부모 자식이 일주일에 한 번씩 안부를 주고받게 된 거예요. 전화가 늘었다는 건 해선이 늘었다는 말이지만 실제로 늘어난 건 주고받은 안부였습니다. 그리고 1987년 9월 대한민국 전화회선이 1000만 개를 넘어섭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한 집에 한 대씩 전화를 놓을 수 있게 됐다는 뜻입니다. 몇십 년을 기다리던 그 줄이 사라진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백색 전화 한 대에 집 한 채를 내던 게 불과 10여 년 전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전화는 특별한 사람의 재산에서 그냥 우리 집 마루에 있는 물건이 됐어요. 웃돈 주고 사고 팔던 그 번호표가 하루아침에 종이 조각이 된 겁니다. 그때 백색 전화를 재산으로 알고 사두셨던 분들은 좀 속상하셨을 거예요. 재산이 날아간 셈이니까요. 그런데 그 대신 온 국민이 전화를 갖게 됐잖아요. 몇 사람의 재산이 5천만 명의 일상으로 바뀐 겁니다. 저는 이게 그 시절이 우리한테 준 제일 큰 선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면 이 영상을 만들 이유가 없죠. 진짜 놀라운 건 그 다음 30년에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 30년이 지금 우리 지갑하고 직접 연결돼 있고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교환기를 만든다는 게 뭡니까? 수만 개의 통화를 동시에 처리하는 기계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신호를 처리할 반도체가 필요하고 그걸 돌리는 소프트웨어가 필요하고 전국에 선을 까는 기술이 필요하고 그 큰 시스템을 굴려본 사람이 필요합니다. PDX를 만들면서 이 네 가지가 한꺼번에 우리 안에 쌓였습니다. 5년 동안 1300명이 매달렸잖아요. 교환기 하나 만들려고 시작한 일인데 나라 안에 통신기술자 부대가 통째로 생긴 거예요. 그 사람들이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부대가 그 다음에 뭘 했느냐? 세 가지만 보시죠. 첫 번째, 휴대폰입니다. 1989년 이번엔 이동통신에 보전합니다. CDMA라는 방식이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의 주파수에 여러 사람의 통화를 겹쳐서 실어보내는 기술입니다. 한 차선에 차 한 대만 가던 걸 여러 대가 동시에 가게 만드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문제는 이게 그때까지 정의 위 이론이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전국 규모로 돌린 나라가 지구상에 하나도 없었어요. 세계는 다른 방식으로 가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건 남이 간 길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아무도 안 가본 길을 우리가 먼저 가겠다는 얘기였습니다. 연구원 200명이 7년을 매달립니다. 그리고 1996년 1월 1일 대한민국이 세계 최초로 CDMA 상용 서비스를 시작해요. 이론으로만 있던 걸 실제로 켠 나라가 우리가 처음이었습니다. 이 성과는 나중에 전 세계 전기전자 기술자들이 인정하는 역사적 업적 목록에도 이름을 올립니다. 우리끼리 대단하다고 한 게 아니라 세계가 인정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무슨 결과를 낳았는지 아세요? 대한민국이 이동통신을 사오는 나라에서 파는 나라로 바뀝니다. 우리가 먼저 켰으니까 그 뒤에 CDMA를 하려는 나라들이 우리한테 물어보러 온 거예요. 장비도 우리 걸 사갔고요. 두 번째, 인터넷입니다. 1998년 6월 국내에 초고속 인터넷이라는 게 처음 등장합니다. 그리고 1999년 4월엔 ADSL이라는 방식이 상용 서비스에 들어가요. 이것도 세계 최초였습니다. 여기서 진짜 놀라운 숫자가 나옵니다. 가입자 수를 연도별로 한번 따라가 볼게요. 1999년에 37만 명이었어요.
2000년에 402만 명, 2001년에 781만 명, 그리고 2002년에 1000만 명을 넘어섭니다. 3년 만에 37만에서 1000만입니다. 27배예요. 이게 얼마나 빠른 속도냐면요. 우리 동네에 인터넷 되는 집이 10집 중 한 집도 안 되던 게 3, 4년 만에 안 되는 집을 찾기 어려워졌다는 뜻입니다. 아이들이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시간이 갑자기 늘어난 것도, 집집마다 컴퓨터를 들여놓기 시작한 것도 다 이 무렵이었어요. 그 시절 저녁마다 컴퓨터 한 대를 놓고 형제끼리 싸우던 집 많았잖아요. 그것도 선이 깔렸으니까 생긴 풍경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숫자를 아까 그 숫자하고 나란히 놓고 보시면 소름이 돋습니다. 전화 1000만 회선, 우리가 거기까지 가는데 몇십 년이 걸렸잖아요. 집 한 채 값을 내고 1년씩 기다리면서요. 그런데 초고속 인터넷 1000만은 4년 만에 갔습니다. 같은 1000만인데 걸린 시간이 완전히 달라요. 왜 그럴까요? 이미 선이 깔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80년대에 이를 악물고 깔아놓은 그 전화선 위로 인터넷이 그대로 올라탄 거예요. 앞 세대가 부어놓은 게 다음 세대에서 이자로 돌아온 셈이죠. 세 번째, 5G입니다. 2019년 4월, 대한민국이 5G를 세계 최초로 켭니다. 미국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우리가 먼저였어요. 다만 이건 미국 쪽 회사와 몇 시간 차이를 두고 누가 먼저냐는 말이 오갔던 사안이라 그런 논쟁이 있었다는 것까지 함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우리 손안입니다. 이건 숫자보다 여러분 기억으로 설명하는 게 빠를 것 같아요. 집에 전화 한 대 놓는데 1년을 기다리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 다음엔 공중전화 앞에 줄을 섰고요. 그러다 어느 날부터 허리춤에 조그만 기계를 차고 다니게 됩니다. 삐삐요. 이게 전화를 대신 받아주는 물건은 아니었어요. 그냥 번호만 찍혀옵니다. 그럼 그 번호를 보고 공중전화를 찾아가서 다시 거는 거예요. 그래서 삐삐가 울리면 사람들이 공중전화를 찾아 뛰었습니다. 숫자로 뜻을 주고받기도 했죠. 지금 생각하면 참 번거로운데 그때는 그게 대단한 물건이었어요. 내가 어디에 있든 누가 나를 찾고 있다는 건 알 수 있게 됐으니까요. 그 다음엔 큼직한 휴대폰이 나왔습니다. 처음엔 벽돌만 하고 값도 비싸서 아무나 못 썼어요. 차에 싣고 다니는 전화도 있었고요. 그게 점점 작아지고 싸지더니 어느새 온 국민이 하나씩 들고 다니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손바닥만한 기계로 얼굴을 보면서 통화를 합니다. 그것도 공짜로요. 시외전화 요금 무서워서 할 말만 급하게 하고 끊던 그 시절을 생각하면 이건 정말 다른 세상 이야기입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옆집 마루에 앉아 전화 오기를 기다리던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 손주 얼굴을 화면으로 보면서 통화하게 된 겁니다. 한 사람의 일생 안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이만큼 빠르게 이 길을 지나온 나라가 세계에 흔치 않습니다. 자, 이제 좀 정리를 해볼까요? 1970년대에 우리는 교환기 하나 사려고 달러를 갖다 바쳤습니다. 고치는 법도 안 가르쳐주는 기계를 집 한 채 값에 사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전 세계가 우리한테 통신 장비 값을 냅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반도체 값을 냅니다. 휴대폰 값을 내고요. 여기서 우리 채널 시그니처 한번 써볼게요. 점심시간에 이거 하나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사는 쪽에서 파는 쪽으로 대한민국이 40년 만에 자리를 완전히 바꿔 앉은 겁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이 뭐였습니까? 각서에 이름 적고 시작한 240억짜리 도박이었어요. 그때 그 돈을 아껴서 교환기를 사다 놓기만 했다면 우리는 지금도 사는 쪽에 앉아 있었을 겁니다. 값도 남이 정하고 속도도 남이 정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그 시절 우리가 산 건 전화기가 아니었습니다. 번호표를 사는 나라에서 번호표를 나눠주는 나라가 될 기회를 산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자랑만 하고 끝내면 그건 반쪽짜리 이야기죠. 지금 우리 손에 들린 번호표에도 경고등이 켜져 있거든요. 마음이 좀 무거워질 수 있는데 끝까지 들으시면 왜 이게 절만이 아닌지 아시게 될 겁니다. 첫째, 낡아가는 선입니다. 1980년대에 깔기 시작한 통신망이 벌써 40년이 됐어요. 땅 속에 묻힌 관, 전봇대에 걸린 선, 전화국 안의 장비, 이게 다 나이를 먹고 있습니다. 새로 짓는 건 눈에 보이고 박수도 받아요. 그런데 낡은 걸 갈아 끼우는 일은 표도 안 나고 돈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꾸 뒤로 밀려요. 그러다 한번 크게 멈추면 그때 가서야 다들 놀라죠. 우리 집 보일러도 그렇잖아요. 멀쩡할 때 갈면 돈만 나가는 것 같은데 한겨울에 터지면 그때는 몇 배가 듭니다. 그리고 통신망이 멈추면 요즘은 전화만 안 되는 게 아닙니다. 가게에서 카드 결제가 안 되고 병원에서 진료 기록을 못 부르고 연행일도 못 봅니다. 예전엔 전화가 안 되면 불편한 정도였는데 지금은 나라 살림이 통째로 멈춰요. 그러니까 40년 전보다 선은 훨씬 튼튼해졌는데 거기에 매달린 게 비교도 안 되게 많아진 겁니다. 무게가 늘었으면 줄도 그만큼 자주 봐야 하는데 그 일이 밀리고 있는 거죠.
둘째, 바닷속 선이에요. 우리가 외국하고 주고받는 인터넷은 대부분 해저 케이블을 타고 갑니다. 바다 밑에 깔린 선이요.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고 위로는 막혀 있잖아요. 사실상 섬이나 마찬가지예요. 그 섬 몇 가닥이 우리를 세상하고 이어주고 있는 겁니다. 요즘 세계 곳곳에서 이 케이블이 끊기는 사고가 심심찮게 벌어지고 있고요. 어떤 건 사고고 어떤 건 사고가 아닌 것 같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이걸 우리 집으로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집으로 들어오는 수도관이 딱 한 줄이에요. 평소엔 물이 콸콸 나오니까 아무 생각이 없죠. 그런데 그 관이 어디선가 터지면 그날부터 밥도 못 짓고 씻지도 못합니다. 관이 몇 줄이었으면 하나 터져도 버티는데요. 세계와 이어진 그 선이 몇 줄이냐, 어디를 지나가느냐, 이건 평소엔 아무도 관심 없다가 끊기고 나서야 온 나라가 들여다보게 되는 문제입니다. 셋째, 전기입니다. 요즘 인공지능 때문에 데이터 센터가 여기저기 들어서고 있죠. 이게 전기를 어마어마하게 먹습니다. 예전엔 교환기가 목이었어요. 그게 없으면 전화가 안 됐으니까요. 지금은 전기가 목이 되고 있습니다. 통신이 아무리 빨라도 전기가 못 받쳐주면 거기서 막혀요. 40년 전에는 기계가 모자랐는데 지금은 전기가 모자란 겁니다. 이것도 살림에 빗대면 금방 이해가 되실 겁니다. 부엌에 좋은 가전을 잔뜩 들여놨는데 집에 들어오는 전기 용량이 그대로예요. 그럼 몇 개만 같이 켜도 두꺼비 집이 내려갑니다. 기계를 늘리기 전에 들어오는 선부터 굵게 해야 하는데 그건 벽을 뜯어야 하는 일이라 다들 미루잖아요. 지금 나라 단위로 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넷째, 이게 제일 조용하면서 제일 무섭습니다. 사람이에요. TDX를 만든 건 기계가 아니었잖아요. 그때 그 젊은 연구원 1300명이었습니다. CDMA를 만든 것도 200명이었고요. 그런데 지금 그 자리를 이어받을 사람이 줄고 있습니다. 아이가 줄어드니 학교가 줄고 그러다 보면 기술을 이어받을 사람도 줄어요. 게다가 그나마 있는 인재도 다른 데로 가거나 나라 밖으로 나가고 있고요. 각서에 이름 적을 사람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기술도 거기서 멈춥니다. 기술은 종이에 적혀서 전해지는 게 아니라 사람 머리에 담겨서 전해지는 거니까요. 이건 우리 집 장마타고 같습니다. 어머니가 담그시던 그 맛, 조리법을 적어놔도 그대로 안 나오잖아요. 옆에서 몇 년을 보고 거들어봐야 손끝에 붙는 거지 종이만 봐서는 안 되거든요. 그 어머니가 안 계시면 그 맛은 거기서 끊기는 겁니다. 기술도 똑같아요. 도면은 남아도 그걸 읽고 손을 움직일 사람이 없으면 남은 건 종이뿐입니다. 이 4개를 쭉 늘어놓고 보면 마음이 좀 무거워지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게 절망하자고 꺼낸 얘기가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정반대예요. 한번 같이 떠올려 보세요. 1981년에도 사람들은 똑같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무슨 수로 그걸 만드냐? 그 돈이면 사오는 게 낫다. 실패하면 누가 책임지냐? 그때도 눈앞에 경고등은 다 켜져 있었어요. 돈도 없었고 기술도 없었고 앞선 나라들은 저 멀리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경고등보다 훨씬 시뻘겠죠. 그런데도 그분들은 각서에 이름을 적었습니다. 야전 침대에서 자면서 5년을 버텼고요. 그리고 그 결과를 자기가 다 누리지도 못하고 조용히 물러났어요. 지금 그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그분들이 그때 만든 건 교환기가 아니었습니다. 우리한테 넘겨줄 차례를 만든 거예요. 번호표를 사려고 집을 팔던 나라에서 번호표라는 게 뭔지도 모르는 나라로 그 사이를 건너게 해준 겁니다. 그리고 그 다리를 건넌 사람들은 대부분 다리를 놓은 사람 이름을 모릅니다. 원래 잘 놓인 다리일수록 건널 때 아무 생각이 안 들거든요. 지금 우리가 아무 데서나 전화를 걸고 지하철에서 영상을 보고 지구 반대편에 있는 자식하고 얼굴 보면서 통화하고 이 영상을 이렇게 보고 계신 것도 전부 그 차례 덕분입니다. 그러면 질문은 딱 하나로 모입니다. 그분들이 우리한테 차례를 넘겨줬듯이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어떤 차례를 넘겨줄 거냐는 겁니다. 낡은 선을 갈아 끼우는 일, 바닷속 선을 더 늘려두는 일, 전기를 미리 준비해두는 일, 그리고 무엇보다 그걸 이어받을 사람이 태어나서 잘 자랄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일이요. 하나같이 지금 당장은 표가 안 나고 욕먹기 딱 좋은 일들이에요. 40년 전 그분들이 했던 일이 딱 그랬던 것처럼요. 50년 전 번호표가 저절로 굴러온 게 아니듯이 지금 이 번호표도 우리가 붙들지 않으면 아무도 대신 지켜주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조금 욕을 먹더라도 그 일을 시작해 놓으면 50년 뒤 우리 손주 세대가 또 어느 날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이렇게 됐지? 하고요. 그때 그 답이 바로 지금의 우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전화 놓으려고 기다리던 그 시절 어떤 기억이 남아 계신가요? 동네에서 전화 있던 그 집, 교환원한테 신청해놓고 기다리던 시외전화, 전보 한 장 받고 밤차 탔던 기억.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남겨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